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초등교육과정 2021학년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 전 교재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교재가 이론서가 총 4권으로 되어 있고 단권화 교재가 1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론서가 있으면 단권화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론서는 대부분 원문을 중심으로 국가수준교육과정, 제도도 총론, 교과교육론 원문을 중심으로 구성한 거고, 그걸 이제 정리한 게 단권화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7, 8, 9시월로 가면 한 권으로 선생님들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리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같이 수업을 하는데 1, 2월 수업 시간에 병행할 겁니다. 왜 병행을 하냐면요, 이 지도서 총론이나 검정 지도서를 보면 지총이 내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검정 지도서는. 그럼 검정 지도서의 지총 내용을 이 원문에 수록하는 경우와 단권화 교재에 수록했을 때 지나치게 중복이 많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나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1, 2, 3, 4권에 제시하지 않고 단권화에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1, 2, 3, 4권 교재 앞에다 다 써놨습니다. 이 부분은 단권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수업은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1, 2, 3, 4권 내용을 포괄하면서 단권화에는 그걸 정리하면서 좀 더 추가된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 순서는 1, 2, 3, 4권 순서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은 수학이다 그러면 그 순서는 제가 책 순서가 아니라 제가 순서를 정해서 이건 저기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을 먼저 수업합니다. 수학. 그러면 지금 수학과 교재 2권의 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권의 1페이지를 보시면 이 교재 항상 1페이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2권의 1페이지. 지금 1페이지 맨 왼쪽에 2015 개정 국가수준교육과정 되어 있죠. 그리고 기출된 건 제가 별표하고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쪽 상단에 보면 별표는 초등 기출이고 하트는 초등 특수에 나온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특수교사도 초등 임용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시한 것이고, 가장 오른쪽에 기출 분석 및 학습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항상 공부하기 전에 그 부분을 정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교육론 지도서 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임용고사를 준비할 때 이제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공부하는 순서는 교육과정이 1번, 지도서 총론이 2번, 교과교육론이 3번이에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육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교과교육론을 먼저 공부해두는 교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수학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지도서 총론이나 교육과정을 보다 보면 가역적 사고다 이런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런 용어를 선생님들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일단 삐아자라는 학자를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교육론 순서를 지키되 필요에 따라서는 순서를 바꿔서도 수업합니다. 그리고 수학과 교과교육론을 왜 먼저 하냐면, 수학과 교과교육론을 공부해두면 모든 교과에 교과교육론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교과교육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교육과정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적어놨죠. 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하고 지도도 총론, 교과교육론 어떻게 공부한다고 쭉 제가 제시해 놓은 설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 지어서 수학은 선생님들 성취기준 관련 키워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두 번째 때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학은 다른 교과에 비했을 때 반드시 매년 나오는 게 뭘까요? 성취 기준입니다. 각 교과의 출제 포인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취 기준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지도서 강론과 선생님들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밑에 성취 기준을 강론 내용과 함께 뭐해라? 연계해라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일단은 선생님들 출제가 가장 잘 되는 걸 알아놔야 돼, 먼저. 그리고 저도 총론 있습니까? 총론은 수학교육의 필요성, 수학적 지식의 특성과 수학적 사고의 방법, 수학 수업 모형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출제됐다고 선생님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임용고사는 선생님 이게 있습니다. 이 의미는
2001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가 서답형입니다. 서답형이고 그 다음에 2009부터 2012가 어떻게 되면 1차, 2차로 나눠지는데요. 1차는 객관식이 되고 2차는 선생님들 논술형입니다. 그러면 한동안 출제가 안 됐다는 것은 자 이렇게 출제가 바뀌었을 때에는 수학적 지식, 수학적 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다시 2013부터 2022 선생님들 뭐가 될까요? 서답형 문제로 바뀌겠죠. 그러면 과거에 서답형에서 많이 출제됐던 게 다시 선생님들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기출문제를 꾸준히 같이 공부를 해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과교육론 있습니까? 지총에도 교과교육론이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학자별 교육론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 있습니까? 그럼 학자별 교육 내용도 반드시 무엇과 관련지어서 강론에 제시된 활동이나 지도 방법과 연관지어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위에 표를 보시면 다시 교육과정, 지도도 총론, 교과교육론, 강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강론에 가장 많은 출제 빈도가 제시된 게 있습니까? 그럼 이거예요. 가장 오른쪽에 제시되는 강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과 무엇이 서로 결부될까요? 교육과정, 지도도, 총론, 교과교육론이 서로 결부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강론이 빈도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수학교육론을 선생님들 먼저 공부하고 교육과정 총론 이 순서로 선생님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학교육론과 선생님들 관련지었을 때 학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학교육론의 학자들입니다. 그럼 이 선생님들 여기서요 뭐 보면 자 거기 피아제라든가 브루노 있습니까? 오스벨 있죠. 그럼 피아제, 브루노, 오스벨 같은 경우는 수학과만 나올까요? 모든 교과일까요? 모든 교과에 다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스캠프나 딘즈, 바닐레, 프로이덴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폴리아. 자 비고치키도 모든 교과에 선생님들. 그러면 폴리아, 숀펠드, 프로이덴탈, 바닐레, 딘즈, 스캠프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나올까요? 이런 사람들은 수학교육학자니까 어디에 나올까? 수학과에 등장하겠죠. 그러나 나머지 학자들은 다 뭐 할까요? 모든 교과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런 교육론 내용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는 단권화 교재 있죠. 단권화 교재에 있으면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공부할 게 이제 요걸 가장 먼저 선생님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1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2013학년도부터 2020학년도에 왼쪽 아래에 수학 출제 선생님들 경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대표 제시되어 있죠. 그럼 선생님들 성격,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만 보면 정말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뭐예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각 교과별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선생님 공부를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럼 거기 위에 2015 개정 국가수능 교육과정에 쭉 목차가 되어 있습니까? 성격, 그 다음에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그 다음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쓰면 되어 있죠. 자,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차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개정의 중점입니다. 근데 개정의 중점은 어디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생님들 개정의 중점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교재에 2페이지 보실래요? 지금 교재에 2페이지부터 보시면 교육과정 내용 제시단에 선생님들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개정의 중점이 2페이지 또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쭉 제시되어 있죠. 즉 8페이지까지가 개정의 중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요. 국가수능 교육과정 2015 개정의 중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추가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뒤에서 교과교육론, 교육과정 성취기준 서로 연관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가 이게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보시면 어디냐면 우리가 이걸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공부하고 일단 교재를 한번 쭉 봅시다.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9페이지 가보십시오. 9페이지 보시면 선생님들 제일 먼저 이제 뭘 봐야 됩니까? 2015 개정 수학과 선생님들 교육과정을 봐야 되겠죠. 그럼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자 1번에 성격이 나와 있습니까? 왼쪽에 성격이죠. 오른쪽에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격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이제 1, 2월 달에 우리가 대부분 공부할 때 빈칸 메우기 형식으로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왼쪽에 있는 성격 원문을 오른쪽에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제가 수업을 왼쪽에 있는 걸 쭉 수업을 하면 선생님은 집에서 복습할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뭐 할까요? 성격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빈칸에 중요한 내용을 뭐 할까? 채워봐야 되겠죠. 특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격 파트에서 반드시 빈칸을 채워야 될 게 뭘까요? 성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격에서 역량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역량. 그래서 오른쪽에 선생님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맨 밑에 교과 역량으로 무엇은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 않는 문제 상황에서 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갈 말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왼쪽에 교재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여러 가지 색깔을 구성해 놨잖아요. 근데 왼쪽에 빨간색은 다 오른쪽에 뭘까요? 빈칸을 선생님들 뚫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제시된 빨간색은 가장 뭐 해야 된다? 눈여겨 봐야 된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선생님들 제시해 놓은 것들이고 또 12페이지 보실래요? 교재 12페이지 선생님 우리 공부를 할 때 막연히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도대체 임용고사 시험의 출제가 어떻게 됐는가 보는 게 선생님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2페이지 제가 수학은 성취기준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왼쪽 오른쪽에 성취기준 관련 출제 경향 기출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출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들 시험에 나왔는가를 살펴봐야지만 수학을 어떻게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2번 문제의 가의 4자리 이하의 수에 하나의 수를 두 수로 가로하고 두 수를 하나의 수로 가로하는 활동을 통해 수 감각을 기른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생님 그리고 또 2번 문제에 분류하기라고 있어요. 분류하기도 A, B 빈칸 뚫어놨죠. 그리고 또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에 4자리 이하의 수 1, 10, 100, 1000 가로와 가로를 이해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학을 보니까 성취기준 원문을 주고 뭐 하더라? 빈칸 뚫어놓고 빈칸을 쓰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 있잖아요.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이제 13페이지부터 우리가 공부할 때 최소한 뭐만큼은 성취 기준만큼은 빈칸 뚫어놓으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 선생님들 가운데 네모칸에 음영 옅은 초록입니까? 비슷한 색깔 있죠? 그 색깔에 빈칸 뚫어진 이 부분만큼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빈칸을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도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반드시 공부를 했으면 바로 기출을 선생님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35, 36 가보실래요? 35, 36, 37, 38 수학과 거기 부분 보시면 이제 성취기준 끝났으면 교수학습 방향이 나오겠죠.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빨간색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거기서 39페이지 보실래요? 자, 39페이지는 수학 기출 함께 보기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 파트 맞죠? 이거예요. 기출문제 중에서 교육과정 관련 기출문제가 있고 지도도 총론, 강론 기출문제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제가 국가수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걸 한번 쭉 모아야 우리가 같이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40, 41 쭉 보십시오.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 45페이지까지 다 교육과정 관련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45페이지부터 보시면 수학 지도서 총론이라고 있습니까? 이제 45 넘겨서 그럼 이제 지도서 총론의 원문이 나오겠죠. 그게 46페이지부터가 이제 지도서 총론은 선생님들 원문입니다. 원문에서도 이제 중요한 건 다 여러 가지 색이나 이런 거 다 입혔으면 제시가 되어 있죠. 원문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도서 총론에 제시된 것만으로는 선생님들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보시냐면 교재 67페이지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67 위쪽에 선생님들 수학 교과 경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교과 경론 내용입니다. 67 또는 뭐 68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교과 교육론 내용들 있죠. 이걸 다 제시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교과 교육론은 이론이야, 이론. 시험은 이론과 강론이 어떻게 나오더라? 서로 연결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보면 교재에서
7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2페이지. 72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에 선생님들 추상화의 유형이라고 선생님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해가 되어 있죠? 그럼 공부를 할 때는 이 예에 해당되는 무엇을 찾아가 봐야 될까요? 강론을 찾아가 봐야 돼요. 그럼 오른쪽에 제가 추상화의 예와 관련된 제도서 강론 한꺼번이라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교과 교육론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교과 교육론 예를 보고 강론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은 이거예요. 강론에서 보기를 주고 뭘 물어볼까요? 교과 교육 내용을 결부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뭐 그 뒤에 73페이지 있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제도서 강론 함께 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시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제 이게 87페이지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쭉 공부했고 총론을 공부했고 교과교육론을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걸 한꺼번에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단고나 교재 있죠. 단고합니다. 그럼 단고나 교재에 수학과 1페이지를 한번 쭉 보시면 단고나에 이제 수학 1페이지 이렇게 목차를 한번 쭉 보시면 지금까지 한 걸 한 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에는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있고 가운데는 제도서 총론이 쭉 제시되어 있고 맨 오른쪽에는 교과 교육론 있죠. 그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출제된 부분입니다. 임용은 출제된 부분이 반드시 뭐하다?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정리해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쭉 뭐 할까요? 다시 앞부분에 한 걸 정리한 겁니다. 선생님 정리할 때 제가 문장을 막 있는 문장을 제 나름대로 막 줄인 건 아니에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공부할 때는요. 문장을 임의대로 제가 뭐 쭉 가야 되는데 뭐 되어 있다, 되어 있으면 그렇게 절대 줄인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원문을 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 대신 문장에 10문장이 있으면 맨 마지막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쓸모없는 문장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몇 개만 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임의적으로 축약을 해버리면 제가 한번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00% 그냥 원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그걸 이렇게 선생님들 정리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이제 한 권씩 이렇게 한 파트씩 과목별로 정리해 볼수록 쭉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원문과 지금 한 권으로 초과정 뽀개기 있습니까? 이걸 같이 선생님들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업은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근데 5시 수업이 끝나면 그날 배웠던 걸 또 뭐 해야 될까요? 복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터디 함께하기 부분하고 기출 뽀개기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수업 끝나면 별도로 따로 설명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 교재 구성은 여기까지 마치고 바로 그러면 뭘 보냐면 수학을 봐야 되겠죠? 그럼 수학에서 선생님들 바로 우리 수학과 뭘 보자? 교과, 교육론 있죠? 교과, 교육론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서 수학, 교과, 교육론 있죠? 거기 부분을 봅시다. 몇 페이지냐면 교과, 교육론 67페이지 있습니까? 교재 67페이지. 거기 보면 교과, 교육론 선생님들 내용 되어 있죠? 지금 교과, 교육론에 제일 처음에 수학적 지식의 특징이 있습니까? 자, 여기 부분은 나중에 지도도 총론을 하고 공부할 것이고 실제 교과, 교육론은요 68페이지부터입니다. 68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이제. 그럼 68페이지 선생님들 보시면 초등학교 수학학습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자, 여기 부분이 일단 초등학교 수학학습에 대한 관점인데 자, 초등학교 수학까지 딱 가로해버리면 뭐에 대한 관점입니까? 지금 학습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학습에 대한 이 관점, 여기 부분은 수학과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의 공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암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되었냐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우리 대학의 선생님들 교육학 배우셨죠? 그럼 교육학의 여러 가지 파트에 보면 교육학에서 이 부분 공부하셨죠? 교육 심리학 공부하신 경 나세요? 그럼 교육 심리학 부분에서 여러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선생님들 요거 공부하셨습니까? 학습 심리학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학습 심리학을 선생님 공부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학습 심리학과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게 어떤 걸 공부했냐면 행동주의. 행동주의에서는 학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선생님, 그리고 또 뭘 공부하셨습니까? 학습 심리학에 행동주의 말고 구성주의, 또 인지주의가 나오는 거 맞죠? 인지주의. 그럼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을 선생님 공부합니다. 그럼 이 인지주의 심리학 이게 이제 발달돼서 뭐가 될까요? 그렇죠. 구성주의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거기 저쪽에 보면 선생님들 이쪽에 뭐 가네라는 사람 있습니까? 가네 있죠. 9번에. 가네는 행동주의 학자입니다. 아니면 선생님들 브루노 있습니까? 브루노 오스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삐아제 이런 사람들 있죠. 비고츠키 있죠. 특히 브루노 오스벨은 대표적인 뭐가 될까요? 인지주의입니다. 삐아제도 인지발달 연구한 사람 맞습니까? 그럼 이 인지주의가 어디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구성주의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럼 선생님, 구성주의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구성주의가 선생님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구성주의 하면 크게 이제 삐아제라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비고츠키 있습니까? 우리가 삐아제를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삐아제를 뭐라고 한다? 개인적 구성주의. 비고츠키를요, 우리가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이제 요거 공부를 하는데 이런 맥락으로 이제 큰 틀로 보면 교육학에서 선생님 공부를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그럼 요거 선생님 보십시오. 행동주의에는 이제 행동주의에서 학습을 보는 관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관점이 있겠죠. 이걸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수학에서 수학보다는 어디서 잘 물어볼까요? 어떤 교과목에서? 도덕입니다. 도덕에서는 이 도덕성이 형성되었냐 안 되었냐를 뭐의 변화로 볼 수가 있을까요? 행동의 변화로 특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교과에 뭐다? 공통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인지주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 구성주의를 선생님 공부해요. 선생님, 근데 행동주의하고 인지주의의 중간자적 관점이 있는 게 뭘까요? 자, 행동주의적 성격을 띠면서 인지주의의 중간, 이것도 교육학에서 공부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나요? 행동이 변화가 됐어.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뭐해서? 목격해서, 모방해서 내가 그걸 뭐해? 따라하겠죠. 이건 선생님들 행동주의하고 뭐하고? 인지주의가 겹쳐있는 부분 맞습니까? 근데 보통 행동주의 쪽에 행동주의 범죄에 속해요. 이걸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무슨 학습이라고 하냐면요, 관찰학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관찰학습. 선생님, 관찰학습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모방이라고 합니다. 무슨 학습이라고 한다? 모방학습. 그러면 수학에서도 교사가 하고 있는 걸 애들이 모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런 맥락의 흐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항상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68페이지 쌤 교재를 보시면 거기 행동주의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구성주의 전반적인 선생님들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부분 내용을 선생님 보시면요, 행동주의는 자극과 반응을 바탕으로 하고, 자, 중요한 말이죠. 관찰 가능한 외적 행동에 초점을 둔다는 말이 있습니까? 관찰 가능한 외적 행동. 행동주의는 썬다이크, 스키너, 가네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스키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키너. 요건 이제 69페이지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거치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학자들이 있나?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서 행동주의적 접근은 정해진 순서로 이루어진 기능의 학습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애들이 뭐 할까요?
학습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정해진 순서를 미리 뭐 해야 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순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어 놔? 교사가 미리 만들어 놓는다. 선생님, 그 말이야. 에? 자, 어느 한 개념은 다른 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이미 숙달된 기능은 다음 기능을 숙달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수 누가 입장에서 본다면 곱셈 개념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덧셈을 학습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자, 이런 위계적 관점은 행동주의자들의 인기 있는 연구란 말 있죠. 지금 위계적인 관점이라는 말 있습니까? 자,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학습 과제 분석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 학습 과제 분석.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들, 우리 지도서 있죠. 지도서. 이건 뭐와 똑같냐면 이겁니다. 지도서 강론을 한번 보면 우리 지도서 강론에 항상 수학이나 특히 과학 있죠. 수학이나 과학은 지도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학습, 그 다음에 본학습, 그 다음에 지금 후행학습이라고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선수학습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선생님 뭐예요?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미리 지도서를, 아니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기초가 되는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을 미리 봐야 돼, 이렇게. 아니면 선생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미리 학습 계획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위해서는 이 학습 과제를 누가 철저히 분석해야 돼. 교사가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학습 뭐다? 과제 분석을 말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예요. 이걸 달성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이 아래에 있는 걸 달성해야지만 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냐면 곱셈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덧셈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런 과제 분석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보면 선생님들 9번에 과제 분석에 누구 있습니까? 가네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런 가네라는 사람이 이런 과제 분석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다 이런 게 어떤 사람들의 이론이다? 행동주의 있죠. 행동주의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행동주의 관점의 수업을 계획할 첫 번째 고려사항은 학습 목표를 뭐해라? 명확하게 진술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요, 명확하지 않으면 얘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 했으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일단 진술되고 나면 선수학습 요소를 파악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선수학습 요소와 목표를 연결해라.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이해. 알겠죠? 아, 이게 행동주의구나. 그럼 행동주의 시사죠. 행동은 훈련과 뭐에 의해서 연습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복 훈련, 반복 연습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까? 특히 선생님 여기서 반복 훈련, 연습 요 말 있죠?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은 선생님들 모든 교과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반복, 훈련, 연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써먹을 때는 어딜까요? 영어과입니다. 어디다? 영어과. 왜? 영어과에서 무엇을 반복 연습을 많이 합니까? 표현, 발음 같은 거 있잖아요. 교사가 말하는 걸 정확히 뭐 해야 돼? 반복 연습하겠죠. 그걸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반복 연습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만, 공식만 뭐 해보면 안 될까요? 반복 연습 암기해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또 고정된 순서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습 과제를 뭐해? 분석해라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목표와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선생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나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말할 수 있다. 이게 목표예요. 근데 말을 못했어. 그러면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주의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라 했으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선생님들 구성주의 있습니까?
사실은 구성주의가 있기 전에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될까? 인지주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인지주의가 뭘로 인지? 구성주의로 쓰면 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브라우넬은 구성주의의 앞선 개념으로서 유의미 학습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자, 뒤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냥 브라우넬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 돼. 그리고 그 밑에 피아제, 브루너, DNS가 구성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거기 DNS라고 있다가 또는 딘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딘지. 여기 보면 선생님들 딘지라고 있어요, 없어요? 딘지라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했으면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의 수학적 이해를 스스로 구성할 때 수학을 잘 학습한다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없다? 학습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스스로 무엇을 구성한다? 지식을 구성한다 했으면 그 말입니다. 자, 선생님, 그 다음에 거기에 3번 보십시오. 3번. 인지적 발달 단계에 따라 인지적 발달 단계. 선생님, 여기서 인지적 발달 단계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의 이론이?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를 제시한 사람은 누구다? 피아제를 말합니다. 피아제. 인지적 발달 단계에 따라서 경험이 결정되더라. 그러면 인지 발달 단계에서 아동이 학습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은 이전의 개념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라고 쓰면 되어 있죠. 또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지적 수준이 높은 단계의 사람 도움이나 비계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는 과정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그 밑에 선생님 누구 나와 있습니까? 비고치키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래서 구성주의 하면 뼈아지도 있고 누가 있더라? 비고치키. 자, 거기서 근접 발달 영역 또는 비계라는 말이 있습니까? 선생님, 비계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더 나오지면 있으면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발달할수록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한다? 비계. 이것은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가? 스캐폴딩 이렇게 말하죠. 비계, 스캐폴딩 도와주는 거야. 그럼 학교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사야. 그럼 이거였습니다. 삐아드라는 사람은 얘들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비고치키는 뭐 해주는 거야? 스스로 구성하더라도 옆에서 뭐 해라? 도와줘라. 누가 도와준다? 교사 또. 또래 친구들이 뭐 할까? 도와주겠죠. 그걸 말합니다. 자, 학습은 활동적으로 내적으로 조종되더라. 그럼 구성주의 세 가지 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돼. 선생님, 그럼 이거야, 이제. 이게 구성주의와 세 가지 원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요? 김 교사의 수업 장면이 주어지고 그 수업에서 무엇을 찾으라고 할까요? 구성주의적 원리가 적용된 장면을 뭐해라? 골라내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구성주의와 관련된 자 1번 보십시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뭐하더라? 창조, 발견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밑에 아동에 의해서 뭐하더라? 만들어진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아동은 스스로 지식을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 수 있겠죠. 뭘 통해서요? 조작활동을 할까, 안 할까? 스스로 조작활동을 통해서 만들겠죠. 그럼 스스로 만든다. 만든다는 것은 자, 무엇을 통해서? 조작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생님들. 우리가 받아올림, 받아내림을 공부할 때에도 얘들이 무엇을 가지고 조작활동할까요? 수, 모형 있죠. 수, 모형을 가지고 조작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애들은 무엇을 통해서? 조작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의미해요. 그리고 2번 봐.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 거기서 봐. 신체적, 정신적 활동의 비추. 지금 거기서 보시면 신체적, 정신적 활동. 자, 이 조작활동이요. 처음에는 선생님들 뭘 내려줄까요? 신체, 즉 무엇을 통한? 구체물을 통한 조작활동을 하겠죠. 근데 수업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구체적 조작활동이 뭘로 바뀔까? 정신적 사고활동으로 선생님들 뭐 할까? 바뀌겠죠. 그럼 이제 정신적인 이 사고활동으로 선생님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구체적 조작활동을 하든
정신적 사고 활동을 하든 자신의 조작에 대해서 뭐 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교과서에 선생님들 이런 질문이죠. 우리 교과서를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왜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선생님 교과서가 되어 있어요. 이 교과서가. 이게 선생님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서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학생의 생각인 거 맞죠? 그럼 네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해라? 생각해봐라 했으면 그 말이겠죠? 그럼 이거 일반은 교육학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뭐죠? 인지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초인지라고 해야 하네요. 있죠? 이 초인지를 다른 말로 선생님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한다?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 초인지를 뭐라고 한다? 메타인지. 그럼 거기서 선생님들 신체적, 정신적 활동의 반성적 사고란 말 있죠? 반성적 사고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인지 또는 뭐라고 한다? 메타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우리 수업 시간에 친구들하고 토론, 토의할 때에도 자신의 견해를 말하겠죠. 그러면서 혹시 내 견해에 잘못된 생각이 있나 없나를 내가 반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초인지 또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그럼 요것을 누구냐면 삐아제. 삐아제는 구성주의라 그랬죠? 삐아제라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요 말을 기억하십시오. 반영적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 반영적 추상화. 자, 삐아제가 말하는 반영적 추상화라는 것은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해보아라? 생각해보아라 쓰면 그 말이에요. 그럼 자신의 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반성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우리 어렸을 때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똑같냐면 이거예요. 문제 풀었죠? 문제를 풀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풀이 과정을 앞에 나와서 뭐해? 써봐라, 설명하라 그러죠. 그럼 설명하고 써봐는 과정에 쓰다 보면 뭐예요? 쓰다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되었네 하고 아니면 또 지가 설명하다 묻죠. 왜?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반성한다 쓰면 그 말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초인지, 메타인지, 반영적 추상화. 이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학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뭔 말하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학습은 사회적 과정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대화나 논의를 통해서 지적으로 발달한다는 말 되어 있어요. 조작 패턴을 발견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차단일 뿐만 아니라 공유하고 기술 설명한다라고 쓰면 되어 있죠. 이거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 토의, 토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뭘 많이 해라? 토의, 토론을 많이 한다는 쓰면 그 말이야. 특히 그러면 이런 토의, 토론을 굉장히 강조한 학자가 누굴까요? 비고치키입니다. 누구다? 비고치키. 왜? 토의, 토론하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애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사고할 수 있다 없다? 사고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럼 정리하면 구성주의가 초등학교에 주는 시사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 조작. 두 번째 반성,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무엇? 토의, 토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의,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누가 주는 것? 구성주의가 주는 이제 시사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9페이지 이제 하나씩 자세히 봅니다. 제일 처음에 스키너의 프로그램 수학학습 이론이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자 행동주의입니까? 인지주의입니까? 스키너니까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를 이제 우리가 먼저 선생님들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을 선생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키너의 행동주적 접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맨 위에 있습니다. 스키너는 프로그램 학습과 개별학습 CAI의 기초를 제공했다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거 그냥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 밑에 행동의 유형과 강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을 반응과 조작 행동이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반응 행동이라는 파블로 고전적 조건 반사에 무조건 반사와 같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을 말하는 것이다. 고기나 레몬즙을 먹었을 때 침이 분비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자극에 대해 일어나는 반사적 행동을 지칭한다고 쓰면 되어 있죠.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파블로그의 고전적 조건화. 지금 이건 의식적 이야기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쓰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블로그가 쓰면 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실험? 이거 했습니다. 강아지. 지금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에게 뭘 줄까요, 이제? 밥, 먹이를 주겠죠. 먹이를 줘. 그럼 먹이 주기 전에 뭐 할까요? 뭘 칠까? 그렇지. 먹이를 주기 전에 뭐가 있냐면 종을 쳐요. 그럼 종을 치고 뭐 이제 먹이 주겠죠. 나중에 선생님들 이걸 반복해봐. 반복하면 자 뭐만 듣거든. 종소리 듣고 얘가 뭘 흘려요?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침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디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까요? 학교에 적용해야 돼. 학교에. 아니면 이걸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어딜까요?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에 곰돌이. 곰이 음악 나오면 춤추는 거 보셨나요, 혹시? 그 서커스 보면 막 곰이 음악이 나오면 즐거워서 막 빙빙 돌고 춤춰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강아지를 뭘로 바꾸면 될까? 곰이죠. 종소리를 뭘로? 음악 소리예요. 먹이를 뭘로? 곰이 있는 발판에 불을 달구는 겁니다. 이거였습니다. 곰이 있죠. 음악을 틀어주죠. 그럼 뭐 할까? 발판이 뜨거워요. 그럼 얘는 즐거워서 춤을 추니까 뜨거워서 뭐 할까? 아 뜨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반복을 많이 해요. 그럼 나중에 뭐만 듣고도 음악 소리만 듣고도 춤을 추겠죠. 이거야. 이걸 학교 학습에 적용하십시오. 뭘까요? 띠틀 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띠틀만 보고도 뭐 할까? 그렇지. 겁이 나는 거야. 이게 바로 파블로의 고전적 조건화살이야. 그럼 우리는 이런 애들에게 선생님 뭐 해야 돼? 벗어나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둔감하게 만들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무서운 걸 제공한 게 아니라 띠틀에 대한 즐거운 경험부터 쭉 이야기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전적 뭐가 된다? 조건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이건 제가 왜 이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러한 건 나중에 교직 논술을 공부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안전지도 관련지요. 지금 그 체육 시간에 띠틀에 떨어져서 띠틀만 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럼 누구의 이론이 결부되어 있다? 파블로그의 고전적 조건화설이 결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체계적으로 둔감시켜야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수학에서는 이게 아니라 수학은 뭘 공부하느냐면 스키너입니다. 뭘 공부한다? 스키너야. 그러면 2번 보십시오. 반응 행동을 교수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자극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강화를 통하여 학습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난 뒤에는 이루어지는 강화는 그러한 행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교육과정, 교직 논술, 그 다음에 2차 면접에서까지 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금 제가 파블로그를 선생님 설명했죠.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 스키너. 스키너라는 사람, 스키너. 그럼 이 스키너 있잖아요, 스키너. 이런 스키너라는 사람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겁니다, 선생님들. 이 스키너 박스, 이 박스 안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쥐가 있어, 쥐. 그리고 여기에 바가 있습니다. 쥐가요, 이쪽으로 와서 이걸 누르면 뭐가 주어지냐면 음식이 주어지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먼저 이 쥐가 어디로 와야 돼? 이쪽으로 이걸 뭐 해야 돼? 눌러야 되겠지. 그럼 이제 뭘 준다? 음식을 준다, 선생님. 이거예요. 이걸 어디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까? 교실. 요 네모가 교실이야. 그럼 쥐는 누굴까요? 그래, 우리 말 학생이 학생. 학생이 뭐 하면? 뭘 하면? 교실에 있는 쓰레기를 뭐 할까? 주워요. 음식물 쓰레기도 뭐 할까? 막 다 주워가지고 버리고 먹으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학생이 무슨 행동을 해요? 착한 행동 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뭘 주는 거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은 보상이에요. 뭘로 보상해주면 될까요? 음식으로 해줄 거야? 급식 하나 더 줄래요? 연가리 치킨 나오면 하나 더 줘? 뭘로 줄 수 있을까, 둘이는? 그렇지, 스티커. 제일 좋은 곳은 그냥 스티커 하나 붙여주면 뭐 얘가? 좋아하죠? 근데 조심해야 돼. 스티커도 10개 이상 모으면 뭐 해줘야 돼? 보상이 없으면 뭐 할까, 나중에? 선생님, 됐어요? 그냥 본인이나 붙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을 대신해 줘야 돼요. 자, 이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근데 이거 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봐. 쥐가 이쪽으로 못 와요. 와서 눌러야 돼. 이거 안 눌러.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리 와봐. 이렇게 제발 누르란 말이야. 눌러주는 거야. 이게 뭘까? 직접 단서야. 근데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올 줄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오게끔 유도해놔야 돼.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선생님들 뭘 줄까요? 먹이를 줘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올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될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선생님 이겁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예를 들면 쉬운 거에서 뭘로? 어려운 것으로 스몰 스텝으로 해야 되겠지? 쉬운 거에서 무엇? 어려운 것으로. 이걸 이해만 하면 돼요, 선생님. 그래서 맨 첫 줄에 프로그램 학습이라면 되어 있었잖아요. 프로그램 학습. 이란 말이 있었죠? 맨 위에. 선생님, 요것을 컴퓨터에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뭘까요? C, AI에.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컴퓨터에 애들이 반응하면 맞다 틀렸다 말해 안 해? 말해주고 틀리면 이쪽으로 가 틀리면 이쪽으로 가 만들어주겠죠? 이게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학교 가보면 아이스크림 프로그램 있어요 없어요? 요즘 뭐 아이스크림 쓰고 뭐 티셀파 여러 가지 쓰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반응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로 있어요 없어요? 있다 쓰면 그 말이야.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 누구다? 스키너 이론을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것을, 요 말까지는 이해하셨죠? 요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음식을 주는 것은 선생님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강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강화야, 강화. 선생님, 그러면 요걸 뭘로 바꿔야 되냐면 수학으로. 선생님, 수학에서 착한 행동을 했다는 말은 뭘로 바꾸면 될까요? 학생이 문제를 뭐 했다? 맞췄다.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교사가 뭘 해주는 거야? 강화를 선생님들 준다. 선생님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맞추는 행동을 계속 뭐 할 수 있어? 촉진할 수 있다 없다? 촉진할 수 있겠죠. 이게 스키너의 이론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스키너가 전기 충격이 나. 전기 충격. 막 전기가 찌찌 흘러요. 그럼 지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근데 우연히 얘가 뭘 눌렀을까? 발을 눌렀어. 그렇지 뭐가 없어져? 전기 충격이 사라져요. 그랬더니 요걸 어디에 딱 적용할까요? 학교 학습에. 전기 충격은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걸 제거했더니 더욱더 뭐 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안 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선생님, 그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강화라는 것은 행동을 촉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빈도를 낮춰주는 겁니까? 그렇지. 강화는 행동 발생 빈도를 촉진시켜주는 걸 뭐라고 해요? 강화라고 합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해놔야 될 선생님들 모든 교과에 공통이에요. 중요한 말이야. 자, 근데
선생님, 행동 발생 빈도를 촉진하는 걸 지금 뭐라고 했죠? 강화라고 했죠. 근데 이거 선생님들, 방금 행동 발생 빈도를 촉진할 때, 자, 음식, 애들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는 걸 뭐 해라? 제공하라 그랬죠.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쾌자극이야. 뭐라고 한다? 쾌자극. 쾌자극을 뭐 해줘라? 제공해라. 그럼 쾌자극을 제공했더니 더욱더 뭐 하더라? 열심히 하다 쓰면 그 말이야. 요것을 선생님들 무슨 강화라고 하냐면 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정적 강화야. 선생님, 근데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전기 충격이라는 전기 충격.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이런 경우 있죠, 학교에서. 얘가 쓰레기를 잘 주워요. 그럼 교사가 너는 방과 후에 뭐 하지 말고 청소하지 말고 그냥 어디 가라? 집에 가라 이거야. 그랬더니 계속 뭐 하더라? 쓰레기를 줍더라 쓰면 그 말이야. 그 말은 쌤들 애들이 뭐 하는 거? 싫어하는 불쾌 자극을 뭐 했더니 제거했더니 발생 빈도가 높아가더라. 이걸 무슨 강화라 그럴까요? 지금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들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모든 교과의 공통이라고 그랬죠. 자, 선생님, 그럼 여기서요. 실제 초등 교직 논술에 3년 전에 나왔던 게 강화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특히 그러면 우리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중에서 무엇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될까? 그렇지. 정적이 훨씬 뭐 할까요?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 정적 강화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학교에 사용하는 게 이제 뭘까? 쾌자극. 칭찬이에요. 칭찬. 또는 지속적으로 반복하려면 뭘 줘야 돼요, 선생님들? 스티커를 주는 겁니다. 스티커. 학교에서 많이 선생님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요것만 선생님 보는 게 하나 더 해야 돼요. 여기서 강화와 무어의 차이점을 공부해야 될까? 선생님, 벌의 차이점을 알아둬야 돼요. 강화가 보다 벌이야. 요걸 지금 첫 시간이니까 자세히 하는 겁니다. 알겠죠? 강화와 벌은 요거 서울 면접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물어본지 아세요? 초등 면접에서 애들에게 기본생활 습관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할래요? 물어봤어요. 기본생활 습관화를 위해서. 근데 뭐라고 말해버렸을까요?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벌을 많이 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점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왜요? 교사의 교육관이 잘못된 겁니다. 일단 이 사람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뭐 할 것이다? 벌을 것이다. 교육 과정에서 권장하는 건 벌이 아니에요. 벌보다는 뭘까요? 강합니다. 그럼 벌이라는 건 뭐냐면 벌이라는 것은 목적이 행동 발생 빈도를 뭐 할까요? 낮추는 게 목적 맞죠? 그러면 옳은 행동, 옳지 않는 행동이에요. 옳지 않는 행동을 선생님 말하겠죠? 그럼 이겁니다. 옳지 않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애들가 수업시에 떠들어요. 그럼 뭐 하면 될까? 나와, 이빨 물어. 그럼 막 때려버립니까? 애들이 맞는 걸 싫어하죠? 무엇을 제공하면 될까, 그러면? 불쾌 자극을 제공해요. 여기서 불쾌 자극은 뭘 말합니까? 매야, 매. 매나 욕설. 요즘에 이거 하면 인터넷에 금방 나오죠? 교직 금방 관둘 수 있어요. 큰일. 선생님, 이런 건 벌을, 그러니까 불쾌 자극을 제공해, 제공. 그래서 뭐냐면 수요성 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수요성 벌. 또 어떤 책은요, 제1유형의 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성. 선생님,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체육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빨리 줄 맞춰. 빨리 게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꾸 철수가 뭐 할까요? 혼자 막 끝까지 놀고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철수 나와. 또 눈 감아고 막 때려버립니다. 이건 뭘까? 수요성 벌이죠. 근데 철수야, 너는 게임하지 말고 게임할 시간에 뭐해? 그냥 서 있어. 하고 싶은 걸 뭐 할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 하냐면, 이건 그러면 무엇을 제거해버립니까? 쾌자극을 제거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제거성 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제거성 벌. 그럼 선생님, 이게 있어요. 여기서
이 제거성 벌 있습니까? 이건 체육과에 쓰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과에 공통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 그 제거성 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타임아웃. 뭐라고 한다? 타임아웃.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 교실에서 떠들었어. 그러면 너 어디 가 있어라. 그렇지. 밖에 나가는 벽 보고 서 있어라. 근데 밖에 나갔죠? 기쁠 때 있죠? 옆반에 절친이 뭐 할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된 장소에는 쾌락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너 거기서 TV 보지 마. TV 보지 말고 빨리 방에 들어가. 방에 가니까 컴퓨터가 2대가 있는데. 그럼 더 좋은 거잖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면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행동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행동 발생도를 높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낮춰줄 수도 있더라 그 말이야. 강화는 뭐 하는 것이다? 높이는 거고 벌은 낮추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학과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수학에서는 요거요. 정적 강화야. 얘가 반복 연습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교사는 뭐 해줘야 돼? 칭찬을 해줘라 쓰면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을 맞췄는데 공식의 형성 과정을 뭐 할까?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답만 뭐 할 수 있어요? 맞출 수 있겠죠? 그런 행동주의는 뭐 해줍니까? 칭찬을 해주겠죠? 그럼 이 관점을 좀 보완해야 돼. 어디에서? 인지주의에서. 그러니까 애들의 뭐가 중요할까, 이제? 사고 과정이 있으면 변화가 있으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스키너 하면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옆에 있는 내용은 그냥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스키너 하면 뭐다? 화 있죠?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행동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복 연습에 대한 이제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이 이제 70페이지부터 내용입니다. 70페이지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